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저부터 질문하고 싶은 게 일단 학생들한테 광화문으로 나와서 음. 저희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말이 음.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예, 예. 근데 저는 권리에는 항상 뭔가 책임과 의무도 같이 따라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뭔가 한국에 있는 음. 학생으로서 음. 과연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 사례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래요. 저는 뭔가 굉장히 제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요리도 좋아하고 뭐 옷을 입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책을 볼 때도 항상 이런 취미에 관련된 책도 사려고 하고 어디를 놀러 가려고도 하는데 그런 걸 보는 다른 제 친구들은 저한테 약간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하지만 막상 그러지는 못해요. 그 친구들은 항상 공부를 하면서 아 그러면 나는 한 30살쯤에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너처럼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뭐지? 이렇게 싶었어요. 마치 제가 좀 비정상적인 학생처럼 오히려 막 학생의 의무가 공부를 해야 되고 저처럼 뭔가 다른 걸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학생들처럼 그렇게 나눠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거리로 나오라고 하시면서 권리를 주장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학생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지 제가 정말 비정상인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인 이야기고요. 지금 학생들이 저는 상당히 인권 침해적인 심지어 인권 학대에 가까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살인적인 경쟁 교육이 여러분들을 다 그쪽으로 막 몰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는 반대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교사들이고 학부모들이고 당연히 지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이고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말하자면 툰베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엄청난 변화라는 건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거예요. 응? 툰베리라고 하는 그 어린 학생이 지금 환경 문제를 가지고 스웨덴에서 시작한 이 말하자면 날개짓이 지금 전 세계에 엄청난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것이 말하자면 환경운동을 토대로 하고 있는 녹색당의 열풍으로 정치적인 열풍으로 지금 이렇게 쏟아나오고 있죠. 저는 학생들이 보이는 최초의 그런 문제 제기들이 내후년에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 선거 때 틀림없이 중요한 이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고 봐요. 그렇다면 학생들의 자기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닌 거죠. 저는 그렇게 가야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 이후에 태어날 아이들, 그 아이들도 계속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라는 그런 낙인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그러한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30살 넘어서 그때 시간 생기면 읽어라. 그건 사실 안 되는 말이죠. 저는 그 얘기를 어디서 많이 하냐면 저는 이제 독일 문학 선생이니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작품들 아마 여러분들이 읽은 사람이 있나요?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읽은 사람? 없잖아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그 작품을 읽지 않고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읽고 수없이 많이 울었고 여러 번 읽었어요. 지금도 수업하려고 읽으려면 눈물이 나. 나만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나폴레옹의 일기를 보면 그걸 읽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나폴레옹 그것을 이집트 원정 갈 때도 계속 읽다가 6번인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응?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상가 있죠. 마르크스도 중고등학교 때 일기를 보면 전부 그런 베르테르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 어떤 사람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경험이 대체로 여러분들 보면 15세 전후 또는 13세 전후 정도일 거예요. 그런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처음 눈 뜨는 게. 그렇죠? 그때 그걸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읽으면 그야말로 그 베르테르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추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학 들어 20살 됐어? 그러면 그 감정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깊은 의미에서. 나중에 그걸 느끼기는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그 감정을 느끼는 시절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지나가 버렸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네. 이제 앞으로는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나이 때 그 감정을 봤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중학교 때 굉장히 많은 독서를 했어요. 독서를 하고, 저는 지금도 중학교 때 생각하면 독서하고 정말 깊은 감동을 느끼거나 그걸 통해서 막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베르터 같은 경우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어른들이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 경험을 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열등생이 되잖아. 지식의 이 빠른 지식의 흐름에 못 쫓아가니까 깊은 독서를 더 나쁜 행동으로 자꾸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책 좀 그만 읽고 공부 좀 해, 이러잖아요. 책을 읽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공부를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한국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같은 교육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독서를 하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을 깊이 있는 그런 인간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독서가 지금 점점 더 여러분들 세대에 생략됐다는 게 저는 가장 아쉬워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독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독서를 못해요. 불안해서. 독서를 하다가 내가 다른 아이들은 저런 막 지식들을 네. 얻어가는데 나는 이 독서에 빠져서 성적 떨어지고. 그렇지. 네. 아이들 뒤처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경쟁이 만들어 놓은 불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한국 학생들은 아까 서울대 학생들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표피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깊이라는 게 없어요. 깊이라는 건 깊은 독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서 특히 청소년기에 깊이를 박탈해버렸어요.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네. 너무 미안해요.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 제가 유튜브에서 교수님 강의 같은 걸 보다가 이제 한국에서는 하지 않는데 독일에서 하는 세계 교육이 있다. 예. 정치교육, 성교육, 생태교육 있다. 예, 맞아요. 말씀하신 걸 봤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도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들은 뭔가 약간 성교육답지 않은 저게 성교육인가 싶은 내용들이 많았어요. 뭔가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지식들은 뭔가 숨기고 약간 거칠애적으로만 하는 교육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성교육에 대해서 왜 여태까지 우리나라 성교육이 좀 잘 발전되어 있지 않고 가장 큰 문제점은 뭐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건 1시간 걸리는 요약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 네. 성교육은 가장 중요한 교육이에요. 제가 거기서도 성교육은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성숙한 민주주의자로 기르기 위해서는 성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벌써 이 얘기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잖아. 민주주의랑 성교육이 무슨 관계가 있지?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튼 독일에서 성교육을 중시하는 것은 말하자면 실용적인 측면에서 꼭 성교육을 중시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철학적인 의미.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가 아까 한국의 중고등학생들 보면 너무 불행한 그런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고 표정만 봐도 너무 대부분이 불행하니까 어른으로서는 너무 미안하다고 했죠. 그 두 가지 억압이 같이 있어서 그런 거죠. 지금 사춘기에 접어든 그 나이에 하나는 성적 억압이고 성적이 너무 억압을 하는 거죠. 성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고 학생들한테. 두 번째는 성적 억압이죠. 성을 또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올바른 성이 뭔지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성숙한 태도를 갖는 게 불가능해요.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잘 안 가르치니까.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한국인들 전체의 문제예요. 우리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최근의 문제들이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지금 뭐 안희정, 박원순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죠. 이분들이 다 다른 면에서 꽤 아주 훌륭한 일도 많이 한 분들인데 성과 관련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성을 착취하는 데 자신의 권력을 활용했을까? 이런 문제들이잖아. 왜 그렇게 했어요? 이분들 자신도 이 정도가 되는 사람들조차도 성과 관련해서 성숙한 태도가 무언지에 대해서 자기 인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큰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은 그냥 학생들의 무슨 성교육의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지금도. 이 문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론장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어요. 요번에도 그냥 퉁치고 넘어가잖아요, 지금. 어영부영.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한국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잘못된 성문화와 성의식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성교육의 부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면 당연히 지금쯤은 여기에 대한 공개적인 그런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뭐 낮은 수준의 이야기들만 이야기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고요.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과 관련해서 일단 죄책감을 갖는 아이는 전혀 없어요. 전혀란 말이 중요해요. 제로예요, 제로. 제가 알기로 지금 한국 학생들 경우는 성과 관련해서 죄책감을 안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제로일 거예요, 아마. 아마도. 성을 다 나쁘다고 하니까. 성을 다 이건 은폐하거나 이것은 하여간 알아서는 안 될 것이거나 또는 나쁜 것이거나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들은 내 안에 그런 관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욕망도 있고 한데 이게 나쁜 건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시작하는 게 성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성을 통해서 성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은폐하거나 불온시하거나 심지어 악마화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성장기에 특히 사춘기 여러분들 나이 또래 아이들은 전부 다 성과 관련해서 죄의식을 갖게 돼요. 이게 나쁜 건데 내 안에 그게 있네. 그 욕망이 내 안에 있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유명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귀절이에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성의 눈뜰 때라는 그 장이 있는데 거기서 싱클레어가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저 밖에 있는 자기를 괴롭히는 동네 깡패 크로머라는 애가 나오거든요. 크로머를 악의 화신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악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악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적 욕망을 느끼면서 그렇게 느껴요. 이 리비도라고 하죠. 심리학에서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성을 악마화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하자면 악이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그걸 아주 잘 그리고 있어요. 거기서도. 그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거쳐가는 과정이죠.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이중모랄이 지배하는 성이라는 걸 은폐하고 또 불온시하고 심지어 악마화하는 이런 사회에서는 여기서 자라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예외 없이 성과 관련해서 죄의식을 갖게 돼요. 죄의식을. 네? 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도 가졌고 옛날에. 이거 나쁘다고 하니까 내 안에 있는데 자꾸 나쁘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죄의식이 정말 나쁜 거예요. 이 죄의식이 굉장히 치명적인 정치적 결과를 가져와요. 그게 뭐겠어요? 파시즘. 그래서 항상 파시즘 사회일수록 성을 억압해요. 왜 그러냐? 이제 그 과정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성을 억압하면 할수록 깊은 죄의식을 내면화한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죠. 네. 깊은 죄의식을 내면화한 인간일수록 권력 앞에 불정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정치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네. 죄의식을 깊이 내면화한 인간일수록 권력, 부당한 권력 앞에 맞설 내적 자아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맞설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네. 굴종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권위주의적 성격의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명한 Theory of Authoritarian Character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주의적 성격 이론. 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정치적인 문제로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성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개인의 자아는 어떻게 돼요? 깊은 죄의식을 내면화하고 깊은 죄의식을 내면화할수록 자아는 너무도 약화되어서 권력 앞에 굴종적인 자아가 된다는 거죠. 이게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죠.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성의 문제가 정치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외적으로 민주주의가 됐지만 내적으로 실제로 민주주의가 많이 안 됐어요. 이 책에서도 내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과 관련해서 올바른 태도를 못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살살 끝낼게요. 독일에서는 성교육을 그래서 70년대부터 굉장히 중시했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가르치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래서 걔들은 성교육할 때 첫 번째 대원칙이 뭐냐 하면 성과 관련해서 윤리적으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윤리적 비판 금지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성은 윤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이기 때문에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어떤 욕망인 것이죠. 그것에 윤리적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거죠. 왜냐하면 생명과 관계되고 인권과 관계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가져야 돼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가져야 될 건 책임의식이에요. 뭐에 대한? 인간에 대한 책임의식이죠. 즉 인간 생명과 인권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것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성에 대해서 자꾸 윤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정말 나쁜 아이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다수가 너무나 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약한 자아를. 에? 성과 관련해서 왜곡된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 자신이 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고, 즉 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성격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학생들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권위 앞에 굴종적이고 또 자신이 권력을 가졌을 때는 타인에 대해서 권위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권위주의적 인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권위주의 성격 이론을 조금 공부를 해보면 에릭 프롬 그렇죠. 에릭 프롬이라든가 위레름 라이히라든가 또는 허버트 마르쿠제라든가 여기 나오는 아도르노라든가 이런 사상가들이 이 권위주의 성격 이론을 굉장히 깊이 연구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서 미안해요. 정말로. 독일 아이들은 성과 관련해서 정말로 죄의식을 가진 아이들이 없고 그러나 굉장한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뭐 성희롱을 한다거나 추행을 한다거나 폭력을 한다거나 이런 범죄에 가까운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요. 반사회적 범죄라고 해서 가중처벌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엄격해요. 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되 범죄적으로 성을 착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다. 또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되 책임의식은 강하게 갖도록 하는 게 독일의 이제 성교육인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한국에서도 성교육 전문가가 많이 나와야 돼요. 전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교육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그것은 성교육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좀 전에 이야기한 그런 사상가들의 그런 부분도 공부해야 되고요.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그 다음에 생물학 이런 거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영역이에요. 그 자체가 충분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질문 궁금한 거? 예. 저희 요즘 그 학생들의 인권이 좀 많이 탄압받는다는 그런 그렇죠. 말에 좀 많이 공감이 되는 예. 거지.
뭐 독일 같은 경우이지만 연애도 이제 학교 차원에서 권장하는데 이제 뭐 많은 학교에서는 이제 뭐 연애 같은 게 특히 스킨십이 걸리면 바로 벌점에다가 선도위원회 회부된 일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거의 무슨 좀 범죄화되듯이 취급을 받으면서 학생들에게 좀 죄의식을 주는 경우가 많고 이제 뭐 교복 같은 것도 이제 교복을 착용을 학교에서 딱 규정을 정해놔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바로 벌점을 부여하고 뭐 양말을 안 신으면 벌점을 부여한다든가 예. 아니면 이제 공부를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죄가 되고 이제 그런 사회에서 근데 이제 많은 좀 어떻게 보기엔 학생들이 보기엔 좀 이해할 수 없는 관행들이 되게 좀 학교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제 학생들은 그 어쩌다가 이런 관행들에 약간 맞서지도 못하고 어떤 한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이런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됐는지 이제 교수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서부터 가장 민주적인 문화를 익혀야 그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고 사람에 대한 예의도 있고 이런 사람이 돼가는데 학교에서부터 학교가 여러분들을 비교적 지금 여러분들 학교는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나을 것 같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라는 게 철저하게 여러분들 경쟁을 시키고 그냥 경쟁이 모든 것인 그런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인권이 유린되는 학생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것들이 빈발할 거예요 아마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 문화가 바뀐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세대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인권 유린이라고 못 느껴요. 가장 큰 문제는 그냥 늘 그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에?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죠. 학교 다닐 때 우열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열반. 아마 지금도 있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우반 열반 나눠가지고 그 많은 아이들을 그런 열등감을 갖게 이름 자체가 열반이 뭐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끔찍한 건데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별로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인권의식이 전혀 없는 그런 말하자면 미개한 시대를 산 거죠. 우리 세대가. 그러니까 지금 어른 세대라는 건 대부분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이 일이 여러분의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이건 권위주의적인 잘못된 문화라거나 이런 의식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학생들도 사실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갈등이 있어야 그것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사실 눈 감고 넘어가면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도 지금 선생님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요새 엄청 바빠요. 강연하고 다니느라고. 선생님들 상대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학생 인권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선생님들도 지금 많은 경우에 변하고자 하는 용의가 있어요. 아, 변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선생님들 자신이 지금 너무 권위주의적 체제 속에서 선생님들도 잘못된 체제 속에 아직 살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조금씩 그런 데 대한 자각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들이 학교에서 점진적으로 좀 해소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하나만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가 민주화돼야 된다는 말은 학생들과 교사들의 관계도 민주화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 안에서도 민주화가 돼야 돼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독일에서는 교장 선거를 할 때가 되면 교사들이 막 서둘러서 모아놨던 연차를 써요. 학교에 안 올라고. 왜 그러겠어요? 교장 될까봐 무서워서. 최대한 교장 안 되려고. 그때 가능하면 학교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때 막 연차 씁니다. 그거 선거할 때. 왜 그렇겠어요? 다 평등한 거예요. 교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2년 동안 일종의 행정적인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선생님들 누군가는 행정적인 일을 해야 되잖아.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학교가 우리처럼 완전히 군사 조직처럼
교장, 교감, 부장, 반장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거 이거 깨부숴야 돼.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위계적 구조. 말하자면 명령과 복종 체제로 학교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세상을 잘못 보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교사들 세계에서부터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즉 모두가 평등한 수평적 관계에 있다는 것, 이것을 보여줘요. 학생들이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세상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모든 사람 평등하구나. 이렇게 배워야지. 지금은 교장 위에 있고 완전히 군대 조직이잖아요. 이건 왜 그렇겠어요? 바로 이것도 일제 때 일본인들이 근대 학교를 세울 때 그 모델이 뭐예요? 바로 군대 조직이었어요. 군대 조직. 학교를 준 군사 조직으로 만든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학생들 투입해야 돼. 그러면서 그 조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청이라든가 선생님들 강연을 할 때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요. 지금 교사들 세계 자체가 아이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수평적 구조로 지금의 수직적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교사들 내부에 혁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사도 바뀌고 학생들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이상적인 민주주의 사회로 우리가 한 발씩 나가는 거지. 그런 데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지. 네. 설명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네. 마무리를 예. 해도 될 것 그래요. 같은데. 이제 끝내야 되겠네요. 너무 오래 끌어서 그러게. 죄송하고요. 아니 괜찮아요. 예.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 정말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또 여기 우리 학생 이름 뭐였죠? 저 김동건이라고 합니다. 김동건 학생이 너무나 그냥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이렇게 많이 했고 내가 네. 인터뷰를 많이 했지만 네. 오늘 또 김동건 학생의 질문처럼 이렇게 좋은 질문 다 같이 만든 질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만들었다면 또 네. 더더욱 의미가 있고 이렇게 좋은 질문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나도 또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또 한편으로는 정리되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돼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